해외 증시와 관련된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Q&A 시간 2부에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많은 국내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요. 네. 미국 증시는 저리 잘 나가는데 왜 코스피는 못 오를까? 약간 배합하는 구독자님들이 사실 많습니다. 네. 이런 한미 간의 디커플링이 왜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된 레거시라고 얘기해야 되나? 오래된 역사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얘기는 제가 제 기억으로 2006년입니다. 2005년, 2006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이 리레이팅,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지배 구조가 좋아지고 또 남북한 문제가 많이 또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의 변화가 생기면서 리레이팅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 동안 펀디멘탈과 상관없이 시장이 사실 펀디멘탈은 2006년에 꺾였어요. 2007년, 2008년은 사실 그렇게까지 올라갔어야 되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뭐 정말 1400까지 올라갔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2000을 뚫어버렸었죠.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인 어떤 구조의 변화가 없이 나타났던 현상이라서 폭락이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던 주식이 또다시 폭락이 나오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포인트가 깨져버렸던 거죠. 그래서 아래 위 스윙이 50% 이상이 나오는 시장이 또 나와버린 겁니다. 보통 미국 증시가 상방향 추세에 있을 때는 아래 위로 하락폭이 50% 나오는 장은 별로 안 일어나요. 굉장히 오랜만에 옵니다. 대부분이 20%, 많이 빠지면 30% 정도 빠지는 장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구조적인 부분이 펀디멘탈적으로 계속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국 시장은 뭐 옛날에는 500, 1000, 500, 1000, 500, 1000 맨날 이런 시장이었다가 한번 2000까지 훅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뭐 1600, 2400 왔다 갔다 계속 하다가 다들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2000포인트에서 깨져서 1000포인트 밑을 한번 또 봤습니다. 자, 이런 식의 변동성이 심한 시장의 경우에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나열이 돼서 정말 어떤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게 쉽지 않아요. 재평가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400, 1500부터 올랐잖아요. 또 100% 올랐어요. 그러니까 스윙이 확 튀어 올랐는데 3200선까지 올라갔었죠. 3300선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서 정말 안착을 하려면 실질적인 펀더멘탈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이거죠. 연말까지 주식을 팔아야 된다. 세금 문제가 있다. 장기 투자를 하지 마라. 이런 규제란 말이죠. 사실 참 안타깝습니다만 지배구조가 정말 개선이 됐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규제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잘 모르겠는 거죠. 가장 잘 나가던 카카오 관련돼서도 규제 관련 이슈가 나왔었고 또 여러 가지 대표적인 대표 성장 업종들이 다 분할하거나 여러 가지 참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의 안타까움, 지배구조 문제에 있어서의 안타까움, 소액주주들을 위하는 모습이 아닌 것들. 여기에다가 또 소액주주들인데 10억 이상 들고 가면 이게 대주주라고 얘기해서 세금을 다 내라고 하니 또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좋아요. 좋아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일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시장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도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나 못 믿겠어 너. 그거 언제 바뀔 건데? 라고 자꾸 보는 거죠. 게다가 우리나라 시장은 전 세계 증시에 겨우 1.5%밖에 안 되니까 꼭 굳이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데 항상 그런 문제 때문에 변동성이 50%씩 나오는데 내가 왜 굳이 오를 때 100% 오르고 빠질 때 50%씩 빠지고 이런 시장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3,300까지 갔던 게 지금 10% 빠졌고 그게
또 10% 더 빠지고 또 더 빠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변하고 있어요. 확실히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물론 아직까지도 안타까움습니다만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 즉 기업들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첫째, 둘째는 지배구조 문제도 뭐 몇몇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좋아지고 있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는 것은 미국 시장이 폭락 시장이 안 나오면 아직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년 가까이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마 한국 시장도 또다시 한번 올라가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고 엔비디아, 퀄컴 이런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런 한미 간의 반도체 주가에서 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사실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의 횡보가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 편함, 물론 마음 편함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거죠. 올해 연초부터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업종이란 말이죠. 말이 돼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보통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하냐면 어느 나라를 가든 간에 경쟁력이 있는 업종, 그 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업종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사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은 글로벌의 탑이죠. 그래서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갖고 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해내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는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쭉 붙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고점 대비해서 30%씩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30%, 20% 넘게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뭘 하냐? 정말 테마성으로 계속 돈을 자꾸 투자를 하고 계세요. 물론 그게 나쁘다, 뭐 미래가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테마성으로 요즘에 뭐 메타버스 테마 나왔고 위드 코로나 테마 나왔었고 그 다음에 NFT 뭐 가상화폐 쪽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정확한 정답을 내기 어려운 쪽에 자금이 또 몰려요. 그럼 여기서 또 터지십니다. 나중에 잘못 고르시면 종목을. 왜냐하면 모든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과거에 바이오 업종 막 난리 났었을 때, 어떤 분이 그죠? 막 그러면서 막 했었을 때, 그때 모든 파죽지세로 모든 바이오 업종들이 다 올랐어요. 종목들. 그렇지만 그 어디 갔어요? 남은 종목들 별로 없단 말이죠. 물론 성공한 업종,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많은 시가총액이 커지고 있는 했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다 성공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또 테마로 나오고 있는 게 뭐 메타버스, NFT. 뭐 그냥 NFT 갖다 붙이면 주가가 막 상한가 가요.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물론 미래가 좋다고 얘기를 하지만 종목 고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녹록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거는 경쟁력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어떤 기업들도 이 두 회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의. 네, 그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많은 분들이 마이크론이 해낼 거다. 글쎄요. 마이크론 주가도 자체적으로 같이 빠졌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도체의 전체 업황 자체를 보고 있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유동훈 랩 같은 경우에 글로벌 랩 같은 경우에 저희 반도체 비중이 자그마치 제일 세게 보고 있는 쪽은 뭐 거의 30%가 넘어요. 그냥 뭐 좀 보수적으로 보는 쪽이 한 15% 정도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은 수급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2개 정도 더하면 전체 코스피 200에 30%가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유입이 안 되고 개인들이 받쳐주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안 사주면
전체 시가총액의 30%가 넘는 업종이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시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점점 더 상대적인 저평가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경쟁력이 있는데 이렇게 저평가 현상이 오래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원래 반도체는 굉장히 딥시클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말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은 좀 달라졌다라고 또 얘기를 해드립니다. 어떤 부분이냐? 반도체의 어떤 이 변동성 자체가 그것을 관여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정말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누가 들어와서 이걸 가져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마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폭이 옛날에는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이런 변동성이었다면 이제는 플러스 5%, 플러스 20% 이런 마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구조 자체가 이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급의 문제다. 그렇지만 펀더멘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을 먼저 가지고 펀더멘탈적이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흔들었다. 그런데 그렇다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수급은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 디커플링, 괴리가 벌어졌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종이 언더퍼포먼스를 많이 해왔지만 이 전체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게 메모리가 됐던 비메모리가 됐던 이 반도체 장비가 됐던 여러 가지 모든 반도체 관련된 쪽이 4차 산업혁명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사이클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의 어떤 실적들이 계속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이번 사이클의 끝남이 삼성전자의 주가와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전 고점을 다시 돌파를 하고 끝나는 시장이 될 것이지 그것은 다시는 못 보고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 정도로 버티고 있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 적어도 마지막 그 끝물에 우리나라 증시도 또 다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들고 가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종목들은 길게 가져가셔도 되는 거죠. 중간에 30% 조정이 왔다 하더라도 또 다시 또 50%, 100% 올라가고 또 30%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해도 나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도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금싸라기 땅에 계속 투자를 하시고 계속 늘려가는 거지 중간에 변동성 온다고 팔지는 않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종은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특성이 있는 기업은 메타버스 관련주여도 들어갈 만하다.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메타버스가 앞으로 자리를 잡을 거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시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또 관련해서 어떤 매출이 일어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의 테마가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대표적으로 만들어졌던 테마 생각해 보시면 전기차죠. 그죠? 그리고 자율주행. 그래서 그게 테슬라와 그 여러 가지 종목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장이라는 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도 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과 이런 부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궁무진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업종에 대한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성장 산업이 만들어질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역사를 보시면 모든 성장 업종은 처음에 시작됐을 때 엄청난 성장을 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머추어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할 때는 이게 희비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 오다가 살아남는 놈들만 죄송합니다. 살아남는 기업들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닷컴 버블 일어났었을 때 다 인터넷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올랐었어요.
막 그 회사들 막 테헤란로에 막 만들어지면서 뭐 다 인터넷 뭐 한다더라 하면 다 올랐어요. 뭐 조 단위로 간 종목도 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실체가 없는데 지금 메타버스가 딱 그런 현상이죠. 그냥 메타버스 아니면 또 NFT 뭐 이런 걸 갖다 붙이면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 당연히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오를 수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희비가 갈린다라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를 들까요? 테슬라는 대박이 났지만 그 전기 트럭 예. 이름 얘기하기 싫습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투자를 했으니까 예. 그런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당연히 이 산업은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투자 꼭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같이 정확한 답이 없을 때는 종목을 투자하시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요. 우리는 이럴 때는 항상 ETF를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메타버스 ETF 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신성장 산업이 만들어지고 이게 정말 미래에 엄청나게 커질 거다 생각을 할 때 대표적인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치고 나오는 기업들이 나올 거예요.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 인터넷 중에서 네이버, 그죠? 다음, 야후, 뭐 이런 회사들이 나오면서 시장 점유율이 확 만들어지고 시장 점유율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을 확 하는 기업. 테슬라가 정확한 기업이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쪽이든 뭐 다른 어떤 신재생 에너지든 뭐 NFT는 뭐 이런 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확 잡아먹고 매출이 올라가는데 실적까지도 같이 올라오면서 흑자 전환하는 기업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는 ETF뿐만이 아니라 그런 종목을 사셔도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정말 신성장의 시작 단계에 있는 그 업종 투자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가능하면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ETF를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뉴욕 증시를 보면 뭐 유통주나 아니면 뭐 언더아머 같은 의류주들이 최근에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승세를 한 달 정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섹터들이 좀 앞으로 주목을 받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이렇게 보시죠. 이 산업들은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소비재 관련된 이게 이제 항상 소비의 마지막 끝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재 관련 산업들은 변동성이 원래 크지 않아요. 그리고 배당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멀티플이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깔아놓고 가요. 보통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완전히 폭락을 했었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행 관련주들, 그죠? 항공주들, 뭐 호텔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다 폭락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멀티플들이 높았어야 되는데 실적이 안 나오니까 매출이 거의 전혀 안 나오니까 당연히 폭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 망하는 시나리오까지 나왔기 때문에 증자까지 했었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종식이 된다기보다도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여행을 하고 마스크를 쓰던 안 쓰던 아니면 뭐 아프면은 약을 먹으면서 낫던 기본적으로 감기화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또다시 멀티플은 그렇게 소비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그럼 이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 상대적으로 옛날에 매출 대비해서 고점의 피크 밸류에이션이 어떠냐라고 봤었을 때는 그럴 때는 당연히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나오죠. 뭐 심지어 비행기를 만들어낸 보잉 같은 경우에도 그 매력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워낙 좋은 종목이니까. 그 다음에 뭐 호텔 중에서도 뭐 힐튼이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크루즈 회사 카니발 뭐 등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델타 에어라인 뭐 등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살짝 생각을 좀 바꿔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
과거의 소비 패턴과 지금의 소비 패턴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뭘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명품을 사는 문화도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또 메타버스라는 것들도 여러 가지 연결이 돼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소비의 패턴 자체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잘 인식을 하고 종목을 골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트레디셔널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은 뭐 비행기가 됐던 호텔이 됐던 항공이 됐던 뭐 여행이 됐던 뭐 등등의 이런 아니면 음식료가 됐던 간에 잘 보시고 실제적으로 매출이 옛날의 고점을 돌파를 할지 안 할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먹는 거니까 어차피 당연히 뭐 식품 관련주들이야 당연히 계속 뭐 괜찮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안 좋았다 하더라도 레스토랑은 뭐 다 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뭐 또 여행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종목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더 이상 이제 매출이 늘지를 못하는 그런 환경이라면 멀티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대체해주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종목으로 보면 이제 이마트, 네, 이마트가 온라인도 같이 하면서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이렇게 종목이 괜찮아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소비의 패턴,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잘 인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소비 관련주, 미드 코로나 시대에서라도 뭐 부킹닷컴, 뭐 이런 종목, 뭐 또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건 말을 못 하고요. 뭐 그런 이 소비 관련 종목들을 보시고 전형적인 소비지만 또 온라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어 있던 뭐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소비주들을 골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통해 공지하겠습니다.